요 결측치 처리되는 거 한 번에 되고 범주화되는 거, 노멀라이즈 되는 거 이런 거 한 번에 처리된다는 게 패스트 AI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프리 프로세싱만 넣어주고 데이터만 넣어주면 얘가 알아서 이 카테고리하고 이거는 뭐 넣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넣어주면은 알아서 스플릿 해가지고 학습을 쉽게 진행한다. 그리고 원화 인코딩으로 해가지고 그때 진행하는 것도 봤었죠. 드롭아웃이랑 배치 정규화까지 넣어주기 때문에 이게 과적합 대 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알아서 처리를 다 해준다. 이게 패스트 AI의 특징이었고 이제 태브넷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만든 메커니즘인데요. 기존에 이제 XGBoost라든지 뭐 그런 분류형 알고리즘들을 이게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것도 특징이 전처리 같은 거를 좀 자동으로 진행을 해주고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그 태브넷도 만들어주는데 태브넷과 이 패스트 AI의 조금 다른 점은 패스트 AI는 아까처럼 전처리 자체를 하나의 그 프리프로세스라는 그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서 한 번에 진행이 다 되고 조금 더 쉬운 게 있다면은 이거는 그 정도까지 쉽지는 않고 한 개 한 개 처리는 해줘야 됩니다. 대신 이걸 처리해서 다 나오게 되면은 이런 피처 임포턴스 이게 트리 계열에서 나왔기 때문에 피처 임포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처리됐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의 딥 AR 설명하다가 저번에 마쳤었는데 그 이 위의 모델들과의 그 차이점은 이거는 본격적으로 그 RNN에 가져옵니다. LSTM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예측 구건도 포함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회귀 구조, 그러니까 LSTM 자체가 RNN 자체가 그 AR 모델을 갖추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데이터가 들어오면 얘가 얘 자신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음번으로 전달되고 시계열 데이터가 또 들어오면 얘가 또 자기 자신으로 전달되는데 이게 이제 RNN 구조라서 RNN 구조의 장점은 새로운 데이터들이 자기 자신으로 회귀가 되면서 이게 학습이 되기도 하고 이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출력값과 그리고 입력값이 계속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RNN 구조 같은 경우는 뒤로 가면 갈수록 너무 많은 데이터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장기 의존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처음에 입력했던 것들이 뒤로 갈수록 계산값이 희미해지는 거죠. 이제 그게 장기 의존성의 문제인데, 그래서 LSTM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LSTM이 나오는데, 이 LSTM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됐어요. 왜냐면은 이 장기 기억층을 하나를 만들어 주거든요. 이거를 C였나요? 장기 기억층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게 롱 텀 메모리 뭐였지? 게이트 구조인데 이 게이트가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장기층으로 기억할 건지 아니면 패스할 건지 이거를 결정을 합니다. 패스를 하거나 그러면 요 패스를 했을 때도 패스를 해서 요거를 어, 지금 자체에 입력이 될 건지 이게 장기층으로 가는 것도 있고 Y로 해서 출력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지금 자체로 출력이 되는데 영향을 미칠 건지 아니면 버릴 건지 이렇게 게이트가 장기층으로 가는 게이트, 출력에 대한 게이트 요게 존재를 해서 그래서 이 출력 자체도 마지막에 이게 어쨌든 게이트가 세 개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게이트 구조를 가지고 LSTM이 이 자기 회귀 형태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RNN의 장기 회귀 구조를 많이 개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에서 LSTM이 나오고 나서 시계열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어텐션 구조,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구조죠. 그런데 이 어텐션이나 트랜스포메이션, LSTM 전부 다 장기 의존성에 대한 거를 100%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계산량이 엄청 많은데 이것도 장기 의존성 문제가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맘마라든지 뭐 이런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트랜스포머의 계산량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그 정확함이나 발전하는 속도는 아직은 만만은 초기 단계고, 예, 걸음마 단계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그거에서 나오는 게 LSTM입니다. 그래서 LSTM을 기반으로 해서 언설튼티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여러 시계열을 동시에 학습을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 시계열의 정보가 있어서 그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시계열이 들어오게 되면 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콜드 스타트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예측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개의 시계열을 동시에 학습을 했고 경험치가 쌓여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게 들어와도 이 콜드 스타트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그 AR 구조이기 때문에 오토 리그레시브 구조이기 때문에 계절성과 관련된 특성을 자동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해가지고 학습하고 이렇게 해서 어, 계절성을 자동으로 학습한다. 계절성이 학습이 된다는 얘기는 조금 더 시계열 학습에 있어서 불필요한 오차를 걸러내고 그런 이런 계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러내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DBAR 같은 경우도 이 예측 구간을 제공을 확률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오차 허용 구간, 그러니까 표준 오차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신뢰 구간을 이렇게 줘가지고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뒤쪽에 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전에 그 제가 여기 이거를 구조를 파일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보여드렸을 때. 도커 파일, 도커 컴포즈 해가지고 이것만 깔면은 이게 실행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기존 구조에서는 지금 모델이 이렇게 네 개가 있잖아요. 패스트 AI, 탭넷이랑 딥 AR, 그리고 뉴럴 프로핏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이 뉴럴 프로핏이 그 넘파이를 쓰는 버전이 1점 몇 버전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세 개랑 맞지가 않아서 요거를 환경을 분리해줘서 여기 인바이러먼트 뉴 쪽에 도커 컴포즈를 좀 새로 만들어줬습니다. 이 도커 컴포즈 파일 이렇게 만들었고, 이 도커 파일 보시면은 예, 가상 환경을 이제 다른 거를 하나 더 만들어서 리카이어먼트 텍스트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는 거 하나, 프로핏 하는 거 하나 하고 메인으로 쓰는 거 하나 하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다 아이파이썬 커널로 해가지고 하나는 파이썬 메인, 하나는 프로핏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줬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걸 만들어줬기 때문에 어, 여기서 선택을 이렇게 메인이냐 프로핏이냐 이렇게 두 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메인으로 일단은 작업을 하다가 좀 이따가 프로핏 나오면 어, 저걸로 가겠습니다. 프로핏 나올 때 프로핏 환경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부터 임포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파이플럿하고 매플러립, 그 야후 파이낸스하고 이렇게 파이토치 포캐스팅, 파이토치 라이팅, 얘네들이 이제 DMAR을 불러올 수 있는 애들이고요. 그리고 위키피디아에서 이 S&P 500 컴퍼니 티커 정보를 리드해 오고 이거를 셀렉트 티커로 리스트로 해가지고 빼내 옵니다. 그래서 셀렉트 티커를 여기 리스트가 받아졌기 때문에 야후 파이낸스의 데이터 다운로드해서 1년치 데이터를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받고 있죠? 이렇게 받은 걸로 이 로디 프로에서 수정 종가가 이렇게 있는데 수정 종가 DF 파일로 만들어서 어, 이 결제치 빼고 전체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이 셀렉트 티커를 컬럼을 다시 해가지고 이 컬럼 중에 이게 다운로드 못 받은 것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받았던 티커 정보는 좀 예전의 정보이기 때문에 예전의 정보가 아니고 최신 정보고 지금 이 날짜에는 이런 회사들이 아직 상장을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없다. 이렇게 돼서
지금 컬럼에 있는 티커들만 셀렉트 티커로 해가지고 하나 셀렉트 티커 뽑아주고요. 그리고 df 헤드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만들어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원래는 이 클로즈 그 수정 종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만 되던 게 여기에 어, 네, 전체 날짜로 이렇게 받아오고 요 결제치 아닌 것들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컬럼으로 받아오는 거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까지 했네요. 예. 그리고 리셋 인덱스 해가지고 df를 멜트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열 데이터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전부 다 한번 풀어줄 겁니다. 저 기존 코드에서 이 데이트 컬럼을 남기고서 풀어주라고 멜트하라고 했는데 여기 데이트 컬럼에 보시다시피 없어요. 그 데이트는 인덱스지 이게 컬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석 표시해줬고요. 그 셀렉트 티커로 해서 그 변수로 피처로 가져오고 이 피처의 이름은 프라이스로 해주고 리네임을 티커로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프라이스 그 피처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여기 티커 정보들 이렇게 있고 여기에 데이트를 이 타임 인덱스가 아니고 데이트를 컬럼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 웰트한 다음에 컬럼 어쨌든 예 이렇게 해도 진행은 되지만 여기서 하려던 거는 데이트 컬럼으로 여기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못 만들었는데 예 어쨌든 코드는 실행이 되고요. 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정보들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하는 거고요. 맥스 인코더 랭스는 40으로 잡아줬고 예측 기간은 20으로 잡아줬고 배치 사이즈 128로 놓고 에포크는 30으로 해가지고 맥스에서 랭스 빼가지고 트레인 컷오프를 잡아줬습니다. 그 트레인 컷오프 잡으면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랑 트레인 데이터랑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잡은 거 가지고 요 트레인 셋 만들어줬고요. 그렇게 하고 밸리데이트 셋은 여기서 컷오프를 했기 때문에 이 컷오프를 가지고 와서 플러스 1 해가지고 이렇게 밸리데이트 셋을 만들어줬어. 그래서 데이터 로더로 해가지고 트레인 데이터 로더, 밸리데이터 로더. 보통은 이렇게 딥러닝에서는 데이터 로더를 정의를 해서 데이터 로더 형태로 데이터를 한번 감싸줍니다. 머신러닝에서는 그냥 돌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딥러닝에서는 배치로 잘라서 돌려주기 때문에 데이터 로더로 해가지고 어, 트레인인지 어, 트레인이 아닌지 이걸 설정하고 배치 사이즈 넣어줘서 데이터 로드라는 그 모듈로 해가지고 가져옵니다. 그럼 데이터 셋을 먼저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로더로 이렇게 되죠. 요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걸 먼저 보시고서 이 순서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deep AR from dataset 해가지고 train set 여기서 만들어줬었죠. train set 만들어줬었고 test set 만들어줬고 어,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 결과값을 출력할 때는 이렇게 deep AR 모델 자체 생성할 때는 from dataset으로 해가지고 deep AR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주게 되고요. 여기에 러닝 레이트하고 히든 사이즈, RNN 레이어. 아까 LSTM을 쓰기 때문에 RNN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RNN도 그냥 한 개의 층이 아니고 이거를 네 개의 층으로 쌓아서 이게 네 번 이렇게 거치게끔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트레인 튜너 설정을 해서 이건 이제 결과값 파인더 러닝 레이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최적의 결과값 파인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뽑아줍니다. 그 다음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최적의 러닝 레이트를 찾고 있어요. 얼마의 학습률로 조정될 때 최고가 되는, 제일 좋냐, 이걸 찾고 있고. 그래서
예, 이 학습률이 제일 좋다. 이 학습률을 찾았으니까 이거대로 넣어서 실행을 하면 되겠죠. 일단 근데 그 학습률로 적용은 하지 않았고 뒤쪽에서 그 학습률로 적용하는 게 나오는데 지금은 일단 임의로 해가지고 러닝 레이트 그냥 넣어서 학습시키는 것만 한번 하겠습니다. 얼리 콜백 조건 해가지고 얼리 스타핑을 해가지고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게 위에서 했던 그 구글 탭 앱보단 좀 어려운 게 아까 데이터 로더도 그렇고 데이터 셋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 얼리 스탑 콜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수동으로 세팅을 하나하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너를 만들어줬고 트레이너 만든 다음에 트레이너에 핏을 붙여서 이 모델 넣고 데이터 넣고 밸리데이트 넣고 하면은 이 밸리데이터 모델에 맞게끔 학습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이 모델의 구조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모델을 돌릴 때 쓰는 거 GPU 돌린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뒤쪽에서 이 돌린 모델을 가지고 어, 결과를 출력할 수 있고요. 요 베스트 모델로 해가지고 베스트 모델 자체를 체크 포인트로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음,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단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뒤쪽에서 이제 이 결과값을 그래프로 해가지고 불러와야 되겠죠. 제한된 학습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제한된 학습률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넣어서 학습을 하는 걸로 해보려고 하고요. 여기서 얼리스타 콜 해가지고 드롭아웃 나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고 트레이너에 콜백으로 해가지고 얼리스타 콜을 넣어주고 트레인 핏 하게 되면 이게 학습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 로드 프롬 체크 포인트라고 하면 체크 포인트에서 최적의 모델을 뽑아내게 되고요. 그리고 예측을 생성하는 건 모델 프레딕트 한 다음에 밸리드 어, 다운 데이터 로더 이렇게 넣고 리턴 X에서 샘플 100개 해가지고 예측 결과를 뽑아내면 됩니다. 변수 날짜들 간에 그런 상관관계가 나와서 이 상관관계의 행렬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조금 걸리네요. 이게 에포크를 10번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좀 걸리는데 여기까지 해서 요거는 DMAR에 대한 거였고 좀 이따가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얘가 다시 보일 거기 때문에 제가 주피터 노트북을 하나 더 띄워놨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메인이 아니고 프로핏 모델 써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글 다운로드에서 S&P 500 데이터 10년치 데이터 가져왔고요. 총 종가를 좀 이렇게 가져왔고 컬럼을 DS하고 Y로 해가지고 예측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이 컬럼을 데이터 시리즈를 넣는 이 컬럼을 하나를 잡아줬습니다. 그랬을 때 훈련 데이터셋 보기 전에 여기에서 DF 해서 헤드 한번 보면은 이 데이터 시리즈는 날짜 데이터 있고 Y는 이제 그 값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S&P 500의 지수고요. 그렇게 했을 때 훈련 데이터셋은 트레인 사이즈는 60으로 해가지고 요 60일의 데이터를 예측을 할 거고요. 테스트 사이즈에는 이렇게 60일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60일 전 거까지 트레이너로 넣어주고 요거를 그 이 구조는 이런 데이터가 날짜가 인덱스로 가고 요 값이 이렇게 오는 거는 원래 페이스북에 프로핏이라고 있는데 이건 프로핏은 딥러닝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시계열 모델을 써가지고 만들었던 건데 RS 그 뭐죠? 어, 아리마라고 뭐 이것저것 써가지고 만들었던 시계열 모델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랑 같은 데이터 구조를 이렇게 활용한다고 보면 되고, 근데 그거를 딥러닝으로 가져온 게 이 뉴럴 프로핏이다. 그래서 아리마나 시계열 분석에서 쓸 수 있었던 다양한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측 신뢰 구간으로 해서도 볼 수도 있고, 이 시계열도 분리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앞에 모델들보다는 다양한 인사이트를 줄 수가 있어요. 여기 에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학습이 되고 있죠. 10년치 데이터인데,
그래서 아리마 같은 경우는 보통은 그 AR 모델하고 그 그 뭐죠? P하고 Q하고 다 이용하잖아요. 반, 자기 회귀하고 그 이동 평균이랑 둘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 조금 정교한 이런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음, 요거는 예전에 이게 충돌해가지고 제가 만들어줬던 건데, 이건 굳이 넣을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 거 보면 모델만 학습이 끝나면 얘가 바로 진행이 될 겁니다. 예. 아까 df 넣어가지고 프리딕트 하니까 플롯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준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y 값이 실제 데이터고요. 이 y 햇이 그 예측치입니다.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이 변동성을 다 예측하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인 방향은 잘 따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데이터 시계열을 좀 줄여가지고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계열을 줄여서 1년치만 봤더니 이게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잘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저 뭐라 그러죠? 그 베리에이션을 너무 줄여버려가지고 얘가 변동성에 대해서는 잘 예측을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델 테스트 해서 테스트 스코어 식으로 로스는 작은데 예, 앱, 민 앱솔루트 밸류 값이 66 그리고 그 RMSE가 76 정도라서 이게 아까 평균 값이 1000 몇이었죠. 1000 몇인데 66, 76 이렇게 이거 자체는 에러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 이것만으로는 알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만으로 맞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럴 프로핏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적용됐고요. 다음 시간도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어, 제가 맞춰야 되겠네요. 오늘 준비하신 거 하려면은, 예, 여기까지 하고,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시계열도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시계열이나 이걸 트렌드를 볼 수 있고, 그 트렌드 레이트 체인지를 볼 수 있고,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 구간별로 꺾이는 구간에 대해서 트렌드 체인지. 그리고 시즈널러티. 이거 연간 시즈널러티, 위클리 시즈널러티, 그래서 어떤 요일에 많이 들어오는지, 어떤 연도에, 어떤 월에 많이 들어오는지, 연간 시즌al 루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상관성에 대한 것도, 2월에는 자기 상관성이 높다. 그 얘기는 2월 같은 경우는 같은 성향이 좀 더 반복되는 게 있다. 7월에 뭐 자기 상관성이 있다. 뭐 퀀트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4월, 뭐 10월에는 뭐 팔고 뭐 5월 넘으면 팔고 떠나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이 AR 렐레반스를 보게 되면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프로핏 모델은 기존 프로핏 모델도 그랬는데 이 모델 자체에 그런 변수들을 추가할 수 있어요. 휴일을 추가할 수도 있고 날짜들, 휴가 날짜들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추가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게 가능하다. 그러면 좀 더 정교화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각 그 점수들 멀티헤드 포캐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이건 마치 몬테 뭐죠? 어쨌든 그것처럼 여러 개의 그런 시나리오를 그린 다음에 지금의 실제 값과 비교를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딥러닝을 활용한 금융에서의 딥러닝을 활용한 이런 것들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드디어 책이 마무리가 됐네요. 길고 길었다. 그 마지막까지 정리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있으세요? 그 이게
저도 이거 봤는데 예전 책은 보니까는 그냥 그 뭐 CNN, RNN 이런 거, LSTM 이런 거 소개했던 것 같더라고요. 텐서플로우 썼는지 파이토치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라이브러리를 쓰는데 이 라이브러리를 쓴다고 이게 그 뭐랄까 코드의 복잡성이 엄청 확 줄어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랑 비교해서 거의 플로우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것도 또 따로 배워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미 네.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가 익숙하면 이걸 또 배워서 또 이걸 해야 돼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더라고요. 돌리면서. 뭐 그쵸. 자동화를 물론 약간 해주는 것 같긴 한데 뭐 최적의 파라미터 찾고 이거 해주는 것 같긴 한데 음 그래도 게다가 모델 뭐 구조 네. 만들어도 되는 것만 해도 근데 이제 그게 예전에 이제 그냥 하면 모델 구조를 내가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는 그렇게 모델 구조를 그 남의 거를 갖다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검색하면 되게 많이 참고할 만한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그걸 베껴 쓰면 돼요. 게다가 이제 그거를 그 생성형 AI를 사용하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코드를 또 짜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버든인가 싶은 생각이 좀 살짝 들더라고요. 뭐 여튼 네.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대기업에서 큰 음. 기업에서 한 모델이 있으니까 또 네, 그렇죠. 네, 근데 많더라도 그중에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그 프로 뉴럴 프로핏 같은 건 좀 많이 음, 편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음, 그 얘네들이 이렇게 아까 보여주는 그런 네. 시각화라든지 트렌드라든지 이런 게 직관적으로 바로 볼 수가 있으니까. 뉴럴 프로핏도 그 저기 메타에서 만든 거예요? 네, 그 메타에서 음, 만든 겁니다. 그거는 좀 관심이 가네요. 프로핏이 워낙 유명하고 또 많이 쓰니까. 네, 프로필 자체가 기능들이 되게 음, 많이 있잖아요. 시계열 분석하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자기 상관성 보고 이런 것들 많은데 그걸 그대로 쓸 수 있게끔 뉴럴 음, 프로핏을 가져온 거고 그 뭐 전처리나 이런 게 전혀 필요 없으니까 좀 좋은 것 음.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정택님 공유해 주실 거 공유 볼까요? 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뭐 오늘 뭐 짧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를 그냥 얘기 드리는 걸로 하고요. 우선 투자할 때 세금하고 비용은 중요하다는 거, 그건 뭐 다 아실 것 같고,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미국 주식 위주로 투자를 좀 선호를 하고, 예전 국민연금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국내 주식은 변동성이 크고 뭐 이익률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미국 주식에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 투자로는 뭐 S&P 500이나 지수 투자를 선호를 하는데, 이렇게 할 때 좀 이 양도소득하고 배당소득 쪽에 좀 트레이드오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배당소득은 계속 퍼지는 문제가 있어서 뭐 이런 거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뭐 기본적인 뭐 내용을 보면은 뭐 이거는 아시는 분은 뭐 대충은 다 아실 것 같지만 국내 주식 투자할 때는 뭐 매매 차익은 없는데 뭐 증권거래세가 좀 여기는 제일 크죠. 그걸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배당일 때 배당 있고 그다음에 국내 ETF 투자하면 증권거래세는 없는데 매매 차익 뭐 이거는 위에랑 어차피 비슷해요. 국내 주식 그 이 과세 가표 기준 차익을 계산하면 국내 주식 매매할 때 차익은 다 빠지기 때문에 뭐 거래세가 없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주식을 이제 직접 투자할 때는 거래세에 해당하는 게 실제는 그 SEC P밖에 없어 매도할 때만 세금을 내고 수수료가 꽤 차이 나기 때문에 이것 좀 찾아보시는 게 좋고 토스 증권 같은 경우는 0.1% 되게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소수점 거래도 같은 수수료인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뭔가 작은 금액으로 테스트 해보실 때는 토스가 되게 좀 편하긴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주식 직접 투자하면 그러니까 매매 차익, 양도 차익은 22% 내게 돼 있죠. 그리고 배당이익은 뭐 15%인데 이게 위에 15.4%랑 다른 이유는 이걸 미국에서 과세하기 때문에 그 15%를 내요. 한국 같은 경우는 14%를 내고 거기에 그 지방소득세에서 1.4%를 더해가지고 15.4%가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다
걷어가기 때문에 지방소득세가 없고 15%꽉 채워서 15%를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주식은 뭐 ADR 붙어 있는 거나,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회사가 아닐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현지 과세 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에퀴노르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에 있는 회사인데 노르웨이 배당 소득세는 25%라서 25%를 내야 돼요. 그리고 ZIM은 뭐 이스라엘에 있는 거라서 이것도 25%를 내야 되고, 대신 협약에 따라서 뭐 우리 15%로 감면을 받을 수는 있어요. 뭐 그거 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해외 상장,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데 국내에 상장된 ETF가 있거든요. 이 경우는 실제로 대부분 다 배당 소득세로 과세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이익을 빼고, 그러니까 일부 비과세되는 이익 되게 작은 부분 빼고는 대부분 다 배당 소득세로 과세가 돼서 15.4% 과세를 해요. 이렇게 보시면 네, 저 혹시 이런 제가 기본. 제가 두 네? 가지 우리 두 가지 질문 사항이 있는데 네. 잘 들리세요? 네네. 네네. 저 약간만 화면 좀 올려주실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일단은 여기 매매 차익에서 네. 이득이 났을 때 20%를 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이득이 난 금액에 대해서 20%를 뗀다? 22, 아니, 22%죠. 2%. 근데 그게 수익이 얼마 이상일 때 떼는 거 아닐까요? 아, 밑에 적혀 있는데 25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줘요. 그렇죠. 공제가 250만 원이고. 10만 네, 원이죠.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리고 매매 차익의 25%, 22%를 낸 거라고 생각하면 250만 원이면 뭐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네, 그 이상의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만 이제 저 매매 차익의 그 세금을 떼는 거고.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뭐냐면 미국에도 ETF들이 많잖아요. 네, 뭐 SQQQ, 뭐 TQQQ 뭐 그러면서 뭐 3배짜리 네, 뭐 그렇게 또 있는데 네. 얘네들은 가지고만 있어도 그 보유의 뭐지? 그 세금을 낸다는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게 기본적인 그냥 QQQ 같은 거는 보유하고 있다고 내지는 않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운영 수수료가 있잖아요. 여기 세금 말고 운영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다 있죠. 예. 그럼 그러니까 하루하루 거기서 보유했을 운영하는 비용이 때마다 없고. 아, 운영 하루하루 수수료는 내가 보유하고 있을 직접 때마다 내는 건 아니고, 직접 내는 건 아니고 그 가격에 반영이 돼 있어요, 이미. 가격에 반영이 돼 가격. 있는 거예요? 네네. 아, 제가 네. 직접 내는 건, 내가 직접 내는 건 아니고 그 ETF 가격에 이미 다 녹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낼 때 보이진 않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일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거는 그런 건 모르겠는데, 일부 그 세제가 좀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뭐 자원이나 에너지 관련된 주는 매매할 때마다 10%씩 부과하는 게 있거든요. 이익이 아니라 그 금액의 10%씩 좀 주의해야 될 건 있죠. 그런 건 좀, 네. 자원주 이런 건 좀 막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있고요. 그래서 좀 근데 지수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으니까, 일부 특정 뭐 오일이나 이런 쪽에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건 근데 증권사가 띄워줄 거예요. 그거는 너가 매도할 땐가 10% 부과할 거다. 그거는 뭐 증권사에서 알려줄 거고요. 미국에서는 저기 쇼텀 캐피털 게인즈라고 하고 롱텀 캐피털 게인즈가 텍스 요율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전에 수익 현실화했느냐에 따라 수익 이 세율이 다른데 그거는 한국에서 투자하실 때도 그게 고려가 되나요? 한국은 여기서 양도 차익은, 그러니까 매매 차익은 한국 조세 협정에서 한국에서 부과하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은. 그래서 그래서 미국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한국 기준은 예, 22%예요. 네. 그리고 배당이익은 미국이 과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5%가 돼요. 땅이만 미국에서 좀 좋을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 네. 공제액이 225만 원, 250만 원? 250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규정에 따르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은 한국 규정에 따르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과세를 할 그 의무, 책임, 아니, 그러니까 그 과세를 할 권리가 한국에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한국에. 근데 이제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이제 그 미국에 저희들이 투자를 했으면은 미국에서 떼는 세금 말고도 국내에서 또 떼는 세금이 따로 있더라고요. 양도소득세로 해서 또 떼던데. 아니, 양도소득세를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우리나라에서 떼요. 우리나라에서 예, 가져가는 우리나라 떼는 거. 세금이고, 그러니까요. 예, 양도소득세 미국의 주식을 투자를 하면 양도소득세는 우리나라가 뗄 권리가 있어요. 아, 근데 미국 여기 사람은 매매 미국에서 차익이라는 게 그 떼요. 양도소득세였던 건 아니잖아요. 뭐, 여기 매매 차익 22%.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예요. 아, 저 국내에서 떼는 양도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면 그 네, 매매 차익이 생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세금을 떼는 게 미국은 뗄 권리가 없고 우리나라만 뗄 권리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럼 배당기도 미국에서도 미국이 권리를 가지고 있고. 네, 근데 이게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사실 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투자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미국에서도 이제 저희가 그쪽에서 금융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금을 뗄 것 같아서 아니에요. 양도소득세는 안 그래요. 아, 미국에서 그럼 양도소득세를 안 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수익을 그 내도 조세협정이 그래요. 조세협정이 네, 그런데 그 국가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네, 미국하고는 양도소득세는 각각의 그 자기네 나라에서 떼게 돼 있어요. 아, 그거 뗀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부가적으로 더 발생되는 세금이 있거든요. 우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이제 국민소득 종합과세가 가능하죠.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실제로는 그 총 과세율이 15.4% 넘을 때 실제로 과세 금액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러니까 그 근로소득 받는 거랑 다 합쳐가지고 공제할 거 공제하고 과세되는 과세 표준이 7,900만 원 넘어야지 발생을 할 거예요. 네, 종합소득세. 네. 그리고 이외에 문제는 이게 건강보험 보수의 소득 월액이라는 보험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금액이 커지면 얘가 커져요. 예, 얘가 커지고 뭐 대충 내용은 2천만 원이 넘는 기타 소득이 있으면은 그거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돼요. 근데 여기 포함되는 게 뭐 혹시 뭐 원룸이나 뭐 이런 걸 갖고 계시다면 그 상가나 이거는 상가가 아니라 그 원룸 같은 거, 그러니까 주택 있잖아요. 주택의 임대소득이 발생했을 때 원래 다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가 되는데 걔도 여기에 포함돼요. 임대소득을 신고하시면. 그리고 금융소득 중에서 여기 2천만 원이 넘는 것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한다고 했잖아요. 2천만 원이 안 되면 분리과세가 되는데 그것도 1천만 원부터는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2천만 원이 넘으면 그 넘은 비용의 8% 정도 되는 그 보험료를 내셔야 돼요. 네. 건강보험료에서 뜯어가요. 8% 정도. 그래서 얘가 꽤 크거든요. 합치면 그 배당소득세를 15.4% 내고 건강보험료에 8%를 내야 되니까 대강 23% 정도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고요. 그리고 양도소득 같은 건 아까 매매 차익 같은 건 25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대신 이거는 뭐 그렇다고 손해난 거랑 뭐 500만 원 손해난 거랑 뭐 700 거든요. 그냥 700만 원에 대해서 다 과세되는 거. 네. 그리고 뭐 절세 계좌 같은 거 그래서 세금 관련해서 좀 신경을 쓰면은 보통은 다 절세 계좌를 생각을 하시죠. 이거는 뭐 박보미 TV라는 건데 유튜브를 보시면 자세히 나오시니까 자세한 거 저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대충의 내용은 그 돈을 불릴 때는 ISA를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익금에 200만 원 정도 공제해 주는 것도 있고 9.9%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런 데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대강 2천만 원씩 5년 부으면 1억까지는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바로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사실 저도 끊깁니다. 김용민님. 끊겨요? 예, 조금씩 끊깁니다. 방금 전에 조금씩 건 못 끊겨요? 들었어요. 아, 우선 그러니까 ISA로 기본적으로 굴려서 연금에 최대한 부어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게 세금상으로는 상당히 이익이죠. 네. 그래서 우선 예. 그래서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이 세금을 바로 안 내고 매년 안 내고 계속 바로 이연한다고 세금을 이연한다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뒤로 계속 밀어서 나중에 내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금으로 받을 때 3에서 5% 정도로 되게 싼 연금을 그 이득을 내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1200만 원을 넘어가면은 또 세금을 또 15.6%로 16.5%좀 높은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도 내가 미리 세금을 안 내고 계속 굴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세금을 내니까 좀 이득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같이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유튜브 보시면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까요. 거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나이는 아닐 것 같은데 뭐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뭐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뭐 증권사 투자를 할 수 있고 뭐 ETF나 이런 데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5천만 원까지 완전 다 비과세예요. 내가 넣은 5천만 원에 대한 이득이 나는 건 완전 비과세니까 이거는 뭐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그 뭐 설정인데 여기서 배당 소득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소득 줄이는 거에 좀 보고 있는데 이 배당 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그 2천만 원 뭐 대강 임대소득이 있으면 1,000만 원 넘을 때부터 이 건강보험 부담이 되는 게 꽤 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양도소득보다 더 커지죠. 그래서 뭐 배당소득이 늘어서 부담되면 양도소득 쪽으로 좀 바꾸거나 이런 걸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배당보다 양도소득은 딱 그 세금 내고 딱 끝나고 나머지 기타 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양도소득으로 바꾸고 싶으면은 할 수 있는 게 이 토탈 리턴 ETF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 한국에 상장된 토탈 리턴에, 그러니까 배당을 안 하고 다 ETF 가격이 올라가는 애들이에요. 예, ETF, 이런 애들은. 그래서 한국에 상장된 토탈 리턴 ETF 같은 데 투자를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코덱스 미국 S&P 500 TR 같은 경우는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그 ETF인데 배당이 없어요. 그리고 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뭐 이런 거를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실제로 얘는 배당 소득세인데 소득세가 바로 안 나오고 바로 계속 이연이 되는데 대신 팔 때는 배당 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그냥 소득세를 미루는 효과 정도로 끝나고요. 미국에 이제 찾아보시면은 실제로는 그 TR이 되는 ETF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 문제로 미국에는 그걸 만들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유럽에 상장된 미국 주식 ETF가 있는데 여기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쉐어즈, 나스닥 100, UCITS, 뭐 ETF, ASD 이런 걸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미국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하는데 그 아이쉐어즈 그러니까 미국 회사잖아요. 이게 여기서 만든 건데 상장은 영국에 돼 있고 이게 미국 요 UCITS가 미국 ETF인데 영국에 상장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 ACC가 붙으면 이게 어큐뮬 않고 그리고 뒤에 USD로 끝나면 이거를 거래를 하는데 영국 파운드가 아니라 USD로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하면은 실제로 배당 소득세가 안 나고 다 양도소득세로 할 수 있는 거죠. 방금 그 ACC 설명이 좀 끊겼는데 ACC가 토탈 리턴이라는 뜻이에요? 네네. 그 배당을 하지 않고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애예요.
ETF의 가격이 올라. 그래서 CNDX 같은 경우 보면은 가격이 되게 커요. 예. 계속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네. 그렇고요. 그래서 뭐 S&P 500 이런 것도 투자를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단기 채권, 단기 미국채 투자하는 ETF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쪽 그 배당 소득세가 걱정되는 거를 좀 찾아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냥 배당을 하지 않고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지수 비슷한 걸 투자하고 싶은데 여기 그 배당이 걱정되는 분들이 많이 투자하는 게 버크셔 해서웨이예요. 예, 장기 우상향 하는데 배당은 하지 않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애인 거죠.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고, 뭐 이제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이거 하고 또 너무 커진다 그러면은 법인을 설립하실 수는 있어요.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으로 투자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인 찾아보시면은 1인용으로 1인 법인을 만들어서 증권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장점은 세금이 낮아요. 2억까지는 9% 세율로 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손익이 통산돼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종목에서 내가 뭐 500만 원 손해받고 어떤 종목에서 뭐 1000만 원 이득 봤다면 서로 상계해서 5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돼요. 그리고 예전에 작년에는 내가 투자한 거에서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면 그거를 올해 이득 본 거를 공제를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손익통산되는 그게 있어서 그게 있고, 대신 단점으로는 수수료도,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보면은 그 법인에 대한 건 수수료가 다 비싸요. 할인 혜택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걸 생각하시면 그게 좀 있고, 회계 처리를 다 해야 돼요. 네, 회계 처리를 장부를 다 만들고 세금 처리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고, 뭐 법인에 관련된 기타 처리가 있죠. 뭐 급여 처리를 해야 되는 급여 처리도 해야 되고, 뭐 등기 관련된 처리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돈을 벌면, 근데 문제 이게 법인 돈이기 때문에 내 개인 돈으로 가져오려면은 소득세가 또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배당으로 받으면 배당 소득세를 더 내야 되고, 그리고 급여로 받아서 근로소득세를 낼 수 있는데, 근로소득세로 낼 수 있는데 기존 급여가 있으면 나중에 다 합산돼서 고율의 세율을 내야 되는 게 있고, 뭐 경업금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뭐 나중에 뭐 파이어 같은 거 하셔가지고 은퇴를 하시고 직장이 없어지면 이런 걸 할 수는 있죠. 네, 그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알고 있는 거로는 큰 그림은 이래요. 이 큰 그림이 이런데, 그래서 뭐 절세 계좌를 활용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나중에 배당이 너무 커지는 거에 대해서 좀 하실 수 있고, 그 외에는 더 커진다 그러면은 법인을 만들까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여쭤보실 게 있는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